2024년 3월 2일입니다. 오늘까지 좀 추울 것 같고 오늘 오후부터는 좀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월 초가 예전에는 꽃샘추위라든가 아니면 황사 같은 것들이 지금 미세먼지라고 하죠. 하여튼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버티면 조금 날이 따뜻해질 테니까. 자, 오늘은 일종의 중독 아니면 끊지 못하는 음주운전하고 몰카 두 범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사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적어도 한 1000여 명 안쪽? 1000에서 2000 정도? 음주운전을 여러 번 적발해도 또 재범. 이런 거죠.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요. 이게 이제 잘했다고, 형량이 잘 나왔다고 한 게 이겁니다. 사실 2014년도에는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 명령, 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벌금 450만 원의 약식 명령. 그러니까 그냥 음주운전하고 약식명령 400만 원, 450만 원 연달아서 받고 한 해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요번에 또 한 2015년이니까 한 8년 정도 지난 거죠. 8년. 또 음주운전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가 있고, 작년에 또 알코올 0.17로 운전해서 보호관찰이랑 준법 강의로 수강명령을 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그러니까 사실 보통 이런 게 우리 사법부의 음주운전을 대하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우리 수사기관이 이 음주운전을 대하는, 만약에 이런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죽였으면은 많이 또 이제 운창호법 얘기 나오고 막 그러겠죠. 이게 이제 사법기관의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는 것이 이거죠. 음주운전은 과실이다. 그러니까 실수로 운전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고, 술 한잔 먹을 수 있지 우리 술 한잔 먹고 운전을 할 수 있지 그러다가 사고 난 그건 재수가 없는 거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은 그것은 일종의 몸에 배인 습성이자 그 일종의 중독이다. 알코올 중독 같은 형태가 되죠. 알코올 중독 자체는 아니고 알코올로 인해서 나타나는 알코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범죄의 성은 술을 통해서 발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타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매우 삶 속에서는 되게 착하고 예의 바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 않고 술을 통해서 그것이 발현됐고, 술을 통해서 그 범죄성이 발현돼서 결국은 그 숨겨진 범죄성을 반복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오는
그래서 음주운전은 아주 처음부터 첫 번째부터 아주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즉 차를 몰수하고 음주 면허를 운전면허를 박탈을 하고 최소한 5년이나 10년의 음주운전 다시 발급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시장에서 이런 배달하고 어떤 뭐 이런 운전을 통해서 배달하는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해서 뭐다. 그런 어떤 일종의 잘못된 서사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조한 것이 수사기관이고 국가기관이죠. 실제로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말하자면 진짜 열심히 살면서 운전을 하지만은 사실은 술 한 잔 먹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모욕하는 겁니다. 마치 서민으로 운전하며 살면 사람들이 대부분 힘들어 갖고 술 한 잔 먹고 운전하는 것이 일상화됐냐, 그렇게 이게 이제 세상에 알려지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연쇄살인범들이 모두 정의정이 그년도 그렇고, 뭐 유영철 그놈 새끼들도 그렇고, 뭐 강호순이도 그렇고, 뭐 정랑이 같은 놈들도 그렇고, 여러 그런 소위 이런 상습적 범죄자, 잔혹 범죄자들, 아니면 반복되는 범죄자들이 지들이 마치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갖고 막 그랬다는 둥, 뭐 다 개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유영철이보다 내가 더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 집이 우리 동네에서도 제일 힘들게 살고, 또 여러 가정 환경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저도 연쇄살인범입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지 않고 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놈들의 서사를 받아줘 갖고 마치 그렇냐, 음주운전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모욕하고 음주운전해 갖고 변명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부양할 애가 둘이고 자기 없으면 노모를 모셔야 되고 뭐 개소리를 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그렇지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이 노모가 있을 수 있고 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 현상인 거고, 그럼 그 사람이 다른 걸로 꾸준히 열심히 살아왔을까요? 아니면 꾸준히 산 게 아닌 상태에서 그걸 하다가 음주운전했다. 아니면 음주운전 이렇게 계속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판사라는 놈들이랑 검사라는 놈들이랑 수사관, 경찰, 하여튼 이상한 새끼들 많습니다. 경찰 놈들도 이상한 새끼들 많고, 지들도 술 처먹고 운전하고 그러다 걸리고 그러니까. 검사는 마찬가지고, 판사도 마찬가지고. 일종의 공범의 그런 강력한 트러스트가 형성이 돼갖고, 지들도 그렇게 처먹으니까 마치 그냥 이렇게 서사를 완성해주는, 그게 또 소위 말하는 언론이나 이런 거에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보십시오. 그래서 진짜 선량한 우리의 시민들이 아무런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음주운전자한테 치여갖고 목숨을 잃고 불구가 되고 장애인이 되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안 지는 겁니다. 즉 이런 종류의 음주운전은 처음부터 뿌리를 뽑기 아주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판사놈이나 검사놈이나 그 법을 만드는 그 귀한 놈이나 다 똑같이 한 통속이 돼갖고 음주운전이 결국 이 지경까지 갔다. 이게 누가 반성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또 비슷한 걸 얘기해 볼까요? 여성의 치마빗만 노린 그놈,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상습 몰카범, 선처를 했는데 또 이놈은
과거 두 차례나 불법 촬영 혐의로 선처를 받았어. 50대 남성놈인데. 그걸 또 제주도에서 엘리베이터 강원 원주 편의점 앞에서 짧은 바지, 원피스 입은 여성들을 해서 휴대전화로 치마 밑을 촬영하는 등 7차례에 걸쳐서 불법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놈은 사실 이전에도 2018년 7월 그리고 9월 21차례나 다수의 여성의 치마 속을 찍어갖고 징역시월의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놈은 집행유예가 종료된 9월에 또 신체를 찍어서 벌금을 받았어요. 집행유예. 그러니까 웃긴 건 이런 거죠. 검사나 판사나 이걸 조사한 놈이나 수사한 거는 기소 재판한 놈들, 그 판사 어떤 놈인지 좀 쌍판을 보고 싶은데 검사 놈들 마찬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2018년부터 2018년부터 그 뒤까지 두 달 넘게 21차례나 촬영해갖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뒤로 2년, 3년 뒤에 또 촬영을 했는데, 그때는 오히려 거꾸로 벌금형이 나왔어요. 아니, 반대가 돼야 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그냥 벌금형. 근데 그 뒤에는 좀 쓰이면 이게 예전에 그랬으니까, 이게 아니라 처음에 집행유예, 지금 벌금형. 이게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다시 제주도 원주에서 또 찍다가 또 걸렸어요. 그리고 앞서서, 그러니까 제주도나 원주에서 찍다가 범행을 하다가 제주도에서 찍은 걸 걸렸는데 구속시키지 않고 하니까 조사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다시 그 조사받기 전에 원주에서 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 촬영, 그러니까 몰카라든가 아까 음주운전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단순히 호기심, 예를 들면 하여튼 어떤 변명을 하든 우발적으로 우연히,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도 마찬가지고 몰카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말하자면 법을 다룬다는 놈들은 전혀 이해를 못한다? 아닙니다. 이해를 하죠. 당연히 그거를 가지고 지들의 돈벌이, 변호사 놈들이나 이런 돈벌이로 삼기 때문에 처음에 약한 형량, 아니면 그걸 가지고 얘 지금 이렇게 하면은요, 지금 이제 어쨌든 징역 이전에 법정 구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항소가 됐는데, 달랑 2년이에요. 달랑 2년. 만약에 이놈을 2018년도에 21차례의 성범죄 불법 촬영했을 때 엄하게 처벌을 했다고 하면, 그리고 그 엄하게 처벌을 하고 어떤 치료 프로그램이라든가 무엇인가를 강하게 했다고 하면 그 뒤에 피해는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법을 다룬다는 놈들이 범죄가 어떤 범죄고 얘네들이 어떻게 그 진화가 되고 위험성이 있는지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별로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갖고 키워서 먹거나, 키워 먹는 거죠. 지들이 어쨌든 변호사 개업할 때 또 이런 애들이 자신들의 고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몰카 범죄가 넘치고 늘어나고, 음주운전도 막 늘어나고, 성범죄가 막 늘어난다. 도대체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누가 진짜 범인입니까? 제가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법률가들, 판사 이런 놈들한테.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범죄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삼권분립 마치 따로따로예요. 선진국의 많은, 선진국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은 이미 우리의 사법 시스템보다 먼저 나갔던 많은 국가들이나 사회에서는 이런 범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안 잡히는데, 그래도 그것이 잘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러니 자, 좀 이상하고 배현진을 습격했던 중학생이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연예인 지망생 보러 갔다가 무의식적으로 범행을 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애가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 이상한 애가 관종이 했다 이거예요. 사실 비계획적이고 제가 분석해 드린 거 거의 다르지 않죠. 그래서 돌을 어떻게 구했느냐 이런 소리 해야 되는데, 돌은 애착 인형 같은 거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종류의 범죄가 이런 거죠. 평소에 어떤 사회 이슈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그런 아이가 갑작스럽게 폭력성이 드러나는 것은 일반적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형태의 범죄라고 하면은 10대 후반쯤에 발생하는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 아이들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더 큰 일탈을 하는 것에 대한 관리, 이것도 좀 포괄적으로 보면은 청소년 범죄, 청소년 일탈에 대한 관리의 무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모범범죄형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모범범을 어떻게 좀 줄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대안 얘기는 쏙 들어가고, 이제 거봐 그냥 이상한 애가 그냥 우발적으로 한 거, 이거로 끝난다고 하면은 다음에 비슷한 형태의 정치인에 대한 테러의 모방범죄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도 했지만은 전혀 우리 사회는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사후 처리에 너무 미흡합니다. 이제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할겠습니까? 처리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냥 우발적으로 생긴 거니까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글쎄요. 그러니까 범죄가 또 늘어나는 거고, 그때 또 허부적거리겠죠. 또 수원에서 수원역 일대에서 여성을 쫓아가는 50대, 그러니까 몰카를 찍다가 쫓아가면서 퇴근 중이던 경찰에 의해서 적발이 됐대요. 확인해 보니까 휴대폰 속에는 수십 장의 수십 커트 사진이 있는 거죠. 28일 날 오후 6시 41분에 수원역 지하상가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찍는 어떤 50대 남성을 발견하고 퇴근 중인 경찰이 붙잡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한 몰카 범일까?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범죄의 어떤 전조일까? 아니면 다른 증상일까? 이게 지금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공간에서는 이런 성범죄, 특히 몰카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네요. 어쨌든 이게 이제 한국 경제에 난 거죠. 이렇게 단발적으로 아유 이 경찰 되게 잘했네, 아유 너무 잘했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수원역의 어느 지하상가에서 여성을 쫓아가면서 몰카를 찍는 이 50대 이놈은 어떤 유형의 범죄자일까요? 예를 들면은 관악구 신림역 근처에서 그 여성을 쫓아가서 성범죄를 하기 전에 어떤 것일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성범죄가 적발이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좀 더 시스템적인 분석을 해야지. 중요한 건 수원역 인터에서 이런 게 얼마나 발생하고 있을까? 그리고 발생하는 가해자들은 어떤 유형일까?
실제로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가? 수원역의 어떤 공간적으로? 아니면 그 공간 주위에 이런 성범죄자들의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갖고 해야 되는 것이 진짜 범죄 분석이다. 경기남부청에 있는 범죄 분석하는 애들아, 정신 좀 차려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범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크게 터져갖고 연쇄살인이든 뭐 큰 뭐 성범죄가 있까 그거 살인사건 이미 잡힌 다음에 하는 범죄 분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미리 좀 차단하고 막아서 예방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동순찰이나 뭐 그따위 형사기동대나 엉뚱한 소리나 하지 말고. 자, 조금 독특한 사건이 하나 있어갖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15년, 그러니까 10대 시절에 17, 16살 때 성범죄를 특수강간을 저질렀어요. 15살짜리 여자를 자취방에서 둘이서 그 15살짜리 강간을 한 거죠. 15년 후에 다시 공소시효 만료 전에 기소를 했어요. 즉 특수강간 혐의로 32살, 31살짜리를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어요. 특수강간인데도 겨우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에요.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면은, 이 둘은 친구 사이였어요. 17, 16살짜리들이 2008년도에 안양시 한 자취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하게 된 피해자를 꿰갖고 강제로 강간을 한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좀 묘해요. 2008년도 7월에 사건이 발생했죠. 그런데 수사를 이게 진행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진행을 했겠죠. 당연히 그 신고가 되고 그랬으니까. 근데 문제는 2009년도에 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기간 입원이 돼서 수사가 중단이 됐어요. 근데 웃긴 거는 생각해 보시면은 2008년에 여름에 발생해 갖고 수사를 한 6개월, 7개월 했는데 피해자가 2009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이게 중단될 일입니까? 아니, 피해자 교통사고 당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를 읽고 도대체 이 기자는 이 사건 내용 이게 무슨 맥락인지도 전혀 모르고 쓴 애구나. 자, 다시. 그럼 지난해 사건이 재개된 이유가 뭘까?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피해자분이 사실은 일종의 식물인간이라든가 아니면 좀 오랫동안 했다가 깨어났는데, 깨어난 상태에서 다시 무엇인가 이제 자기가 성범죄 당한 것이 억울해갖고 수사를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다시, 그때 이제 당연히 그 DNA 같은 것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럼 DNA를 비교해서 보니까, 그때에 누군가, 이걸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왜냐, 그때는 뭐 채팅 기록이나 아니면 신원 같은 것들이 특정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2008년도에는 처벌을 못 했느냐?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왜 또 한 15년 뒤에 재개가 된 이유는 또 뭐야? 당연히 재개가 됐다는 건 뭐 기소를 해야죠. 공소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범행을 부인한 거죠. 15년 전의 일이니까. 근데 기소가 돼서 혐의를 인정했대요. 혐의를 인정해야 된 건 아무래도 뭐 법적인 증거라든가 아니면은 당시에 어떤 뭐 SNS 기록이나 이런 것일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놈들이
5천만 원을 소위 말하는 합의를 본 거예요. 피해자한테. 보고 처벌 불원서를 냈겠죠. 그리고 왜 2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나왔느냐. 특수강간인데도. 그동안 평범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다시 보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얘들이 17살, 16살 이후에 다른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느냐? 모르죠. 수사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어떤 전과 기록이 없으니까 단순해야겠죠. 그런데 그랬을까요? 왜냐면 청소년 과정이니까, 청소년 일탈이니까 다른 기록을 볼 수가 없었거나 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쳐도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2008년에 벌어진 일이 어떻게 이제 15년 지난 뒤에 재개가 됐지? 재개가 된 이유는 뭐야? 혹시 여기서 다른 사건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을까? 아니면 피해자가 어떤 걸 다시 계속 제기해 갖고 피해자가 열심히 몰해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거를 경찰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2008년도에 이 특수강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경찰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나?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2009년도에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기간 했는데 왜 수사가 중단됐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피해자가 다쳐갖고 입원해 있었는데 왜 그게 중단이 돼야 되는 거죠? 진술을 못 들어가고, 아니, 진술은 돼 있잖아요. 이미 진술은 저 피해 당시에 있잖아요. 이미 했잖아요.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뭐가 좀 이상한 야리오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뭐 어쨌든 혐의를 인정했다 하더라도 판사들의 판단 자체가 참 웃긴 거는 이거죠. 5천만 원 합의를 봤다는 거죠. 처벌 불원서를 냈다.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특수강간이에요. 특수강간죄에 처벌 불원서를 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합의했다고 해서 피해자 보호를 해서 얼마를 냈다는 건 있을 수 있지만은 사건 발생이 15년이 지났고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그때의 범죄와 무슨 상관이 있죠? 그때의 범죄는 그때의 범죄고, 그죠? 그때의 범죄 그만큼 잔혹한 범죄였잖아요. 그 범죄를 저지른 후에 어떤 잘못이나 어떤 반성을 하지 않고, 왜? 얘들은 실제로는 잡힌 다음에 기소돼야서야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럼 잡힌 다음에 그럼 자수를 했고, 인정 바로 했어야지, 맞죠? 하여튼 이런 걸 이렇게 판단하는 판사놈들이나 한심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쉽게 말하면 15년 동안 별일 없었으니까 뭐 이거 돈 5천만 원 했으니까 거기서 끝났겠지. 근데 15년 동안 뭐가 됐을까요? 왜 수사를 안 했을까요? 수사를 못한 거겠죠? 아니, 수사를 그냥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안 하려고 하고 있었겠죠?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피해자가 깨어난 후에, 그죠? 피해자가 깨어난 후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그러니까 그랬을 수 있겠다, 이 사건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런 얘기를 언론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지들도 이해 못하는 얘기를 쓰고 해갖고 그러니 대한민국이 강간공화국이고 피해자보다는 가해자가 15년 동안 아무것도 사고도 안 쳐갖고 그래 착하다 그래갖고 그걸로 이제 집행유예잖아요. 특수강간, 쉽게 말하면 윤간을 한 건데, 참 대한민국의 그 검사, 판사 수사관 얘네들은 참 무능한 건지 돌대가리들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죠. 자기들은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 사회에 이 강간공화국에. 글쎄요. 어쨌든 씁쓸합니다.